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총과 포가 유럽의 중세와 근대 초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군사력의 발전이 육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군의 비약적인 발전이 아시아를 제패한 근본적인 힘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항해 시대를 누볐던 범선의 발전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해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를 목표로 항해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인도를 가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등 이베리아 반도는 대항해 시대 초반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연안 항해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대양항해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기독교 포교라는 강력한 추락 명분이 있었고 속으로는 금 또는 향신료 획득이라는 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명분과 실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양항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따라서 항해의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비롯해서 태평양, 인도양 등 전 세계의 바람과 조류를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위 남위 20도 내외에서는 동쪽에서 적도 방향으로 강한 무역풍이 불고 북위 남위 4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분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죠. 엔리케 왕자가 이끄는 포르투갈 선원들이 아프리카 해안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냈고 곧 남반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엔리케 왕자는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이었을까요? 1415년 아젠쿠르에서 영국의 장궁이 프랑스 기사단을 물리치고 있을 때 주앙 1세의 아들 엔리케는 북아프리카의 세우타에서 이슬람계 무어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어인들은 이미 포르투갈에서 밀려난 상태였지만 그들을 포르투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우타에 그냥 둔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우타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엔리케는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빌려준 장궁병들의 활약 속에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리케는 세우타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챙겼는데 이곳은 이슬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대량의 향신료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 그는 이슬람을 통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직접 향신료를 들어올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엔리케 생각에 먼 바다를 탐험하기에 갤리선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를 이용하는 갤리로는 거친 외양에서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노예나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노수를 모집하기도 힘들었으며 갤리에는 신식무기인 대포를 장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원양 항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다행히 엔리케에게는 세우타에서 획득한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이용하여 당대의 과학자들을 모두 포르투갈로 스카우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포르투갈의 캐러벨인데요. 캐러벨의 특징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캐러벨은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빨랐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대포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신식 항법 장치들이 총동원되었는데 그건 역시 엔리케 왕자가 스카우트한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르투갈이 캐러벨로 무장하고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동안 조우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배를 보고 겁에 질려 모두 굴복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포박하고 기독교 세례를 한 다음 노예로 삼을 수 있었고 노예들의 무보수 노동은 포르투갈 농장의 이익을 극도로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들은 엔리케 왕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노예를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근대적 형태의 제국주의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안다고 해도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기술적 요인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조선업의 발달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 유럽까지 유럽의 일반적인 범포는 사각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삼각범이 전해지면서 역풍을 뚫고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삼각범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바람이 거꾸로 불 때 도체 방향을 조정하며 비록 느리더라도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풍을 만나면 삼각범을 접고 사각범을 펼쳐서 큰 동력을 받아 이동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삼각범을 이용해서 대양 항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베리아의 보석 캐러벨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범선의 발전사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시대부터 근대 초입까지 남유럽에서 활약한 갤리선입니다. 지중해를 주로 항해한 갤리는 노적기와 돛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얇은 선체, 얇은 홀수가 특징인 배입니다. 갤리는 전투 시에 노수들이 곧바로 전사로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레판토 해전까지도 전함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인력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인간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양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배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그선은 13, 14세기 북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범선으로 첨저형 선저를 가지고 장방형의 횡범을 장착한 배로 거칠긴 하지만 손풍을 받을 수 있는 북해를 항해하기에 유리한 배입니다. 코그선은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이전까지 유럽의 배들이 대부분 현측키를 사용한 데 반해 코그선은 중앙타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배의 조종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 특징은 겹쳐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붕 위에 기와를 얹듯이 판재를 겹쳐 이음으로써 방수 효과를 높인 것인데요. 이렇게 북유럽 코그가 남유럽의 삼각범과 융합하여 근대 대항해 시대를 열어준 배의 원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15세기 중반에 위에서 말씀드린 삼각범과 겹쳐있기, 중앙타 등 최신식 기술이 모두 탑재되며 포르투갈에서 개발된 캐러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럽의 갤리와 북유럽의 코그가 결혼하여 낳은 딸이 캐러벨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캐러벨은 3-4개의 마스트에 사각범과 삼각범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삼각범은 배의 세로 방향으로 자리 잡아서 배의 회전을 쉽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느릴지라도 역풍을 뚫고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사각범은 배의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불어오는 바람을 잡고 속도감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유럽인들은 삼각범을 이용해서 카나리아 제도까지 이동한 후에 삼각범을 접고 사각범을 펴서 무역풍을 타고 서인도 제도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러벨은 원래 어선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견고함이나 적재 용량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를 보완한 캐럭에게 주선박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후에는 지중해 근해를 항해하는 선박이 되었습니다. 캐러벨의 한계를 극복해서 본격적인 대양항해 시대를 열어준 것이 바로 캐럭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러벨의 용량을 키운 배가 캐럭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캐럭이 대항해 시대의 주력 범선입니다. 캐럭의 돛대와 범포의 형태는 캐러벨을 닮았지만 배안이 더욱 깊고 넓어서 캐러벨보다 많은 대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가 대표적인 캐럭으로 콜럼버스는 캐럭선인 산타마리아호와 핀타, 니냐의 캐러벨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것이었죠. 다음으로 갤리오는 대항해 시대 후반부, 즉 16세기에서 18세기 무렵까지 활용된 캐럭에서 더욱 발전한 형태의 범선을 말합니다. 캐럭보다 길이가 25% 정도 길고 홀수가 얕아서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포열을 갖추어서 포격전에 적합하였고 대형 상선으로도 운용되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은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골든 하인도가 대표적인 갤리온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기선이 발명된 이후에 개발된 쾌속 범선이 있는데요. 바로 19세기에 이용된 다수의 돛이 달린 상업용 범선 클리퍼입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된 클리퍼는 폭에 비해 선체가 길고 19세기 평균적인 배들보다 작았기 때문에 적하 능력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퍼가 사용된 이유는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중국의 차를 더욱 빨리 배달하려는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된 것이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기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가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증기선이 발달함에 따라 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약해보면 유럽의 범선은 남유럽의 갤리와 북유럽의 코그가 만나 괴물 캐러벨을 탄생시켰고, 이후에는 캐러벨의 1차 업그레이드 버전인 캐럿과 2차 업그레이드 버전인 갤리온이 등장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범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지중해식 범프와 북해식 범프의 융합, 원양 항해 기술의 발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범선 개발의 불가피성, 대포 장착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이 원양 항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포교라는 강력한 명분과 금이나 향신료 획득이라는 경제적 욕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